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한국선입니다. 네, 우리 앞에 2부 21번까지 잘 풀어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단답형 답, 이제 우리가 수학은요 이게 보기가 없는 단답형 있잖아요. 2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간단한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 이야기할 게 많은 깊이 있는 문제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게 이제 뭐 객관식 1, 2, 3번이었다라면 2점 정도의 난이도, 하지만 단답형으로 왔다고 해서 3점이나 주는 1점 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보면요. 일단 문제를 보면은 뭐 많은 친구들이 거의 그냥 암산으로 직관으로 풀지 않았나. A가 집합이 6, 8. 원소를 두 개 가져요. B는 A랑 A 플러스 1을 가져요. 합집합 A 또는 B의 원소, A의 원소 또는 A의 원소이거나 혹은 B 원소인들을 다 모아달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모았을 때 6, 8, 10이 되려면 그냥 딱 보면은 야, 얘네 둘이 2 차이니까 너가 6, 8이고 너가 8하고 10이면 되겠네 하면 A는 8. 거의 그냥 직관적으로 암산으로 그냥 A 값을 찾아버렸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냐? A 합집합 B에는 6, 8, 10이 있는데 A에 10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10이라는 녀석이 누구의 원소가 돼야 되느냐? B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 게 우리의 10이라고 하는 B의 원소인 10이 A가 되는 경우와 그리고 요 10이라는 게 A 플러스 2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B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10과 12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합집합 6, 8, 1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너님은 A 플러스 2가 10일 때 우리의 A는 8이 돼서 우리의 B가 얼마? 8과 10이 되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해서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보고서 80이 돼야 되겠네, 금방 찾을 수도 있겠죠. 쉬운 문제인데 굳이 왜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하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직관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식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제에서는 안 그럴 때도 있죠. 직관적으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아, 여기에 10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얘가 10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얘가 10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자, 우리 오늘에는 아니죠, 그쵸? 이 단답형 첫 번째 문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고요. 23번으로 넘어가면 23번도 간단했습니다.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너 알고 있니? 그럼 내가 3점 그냥 줄게. 그런 문제죠. 5,4를 우리의 점 5,4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평면에 있는 점인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 어떻게 하죠? x좌표랑 y좌표랑 바꾸더라 해서 4,5라는 점이 되는 건데, 그 녀석을 다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뭐한다?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y좌표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해주는 거죠. 끝났죠. A, B를 찾았네요. A랑 B랑 곱해주면은 4, 6에 24 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다더라 해서 23번 문제도 가볍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우리 공부했었잖아, 1학년 때.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함수의 그래프를 하면서 많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문제를 실수로 틀렸다면은 내가 이 단원의 개념이 약간 헷갈린다 하는 거죠. 복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23번을 풀고 나면 24번으로 넘어갑니다. 24번은요.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 문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 항등식일 때 ABC를 구하시오. 개수를 구한다. 미정개수. 아니야. 아닐미. 그 정해지지 않은. 아닐미 맞나? 맞죠? 아닌가? 아무튼 아직인가? 아직민가요? 한자가 약해서. 아무튼 그거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개수를 찾아주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더라.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은 뭐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더라? 수치 대입법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솔루션 개수 비교법은 뭐냐? 항상 성립한 요 개수 비교법은, 항등식에 대한 개수 비교법은 전개를 싸그리 몽땅 해줘요. 전개해주면 좌변은 2배의 x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x. 그럼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니까 플러스 2가 나와요. 이 녀석이 우변도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의 개수가 a 그리고 마이너스 2ax 더하기 bx 더하기 cx니까 이렇게 가로 열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x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수 파트는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서만 마이너스 2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개수비교법이란 뭐냐? 야, 얘가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면은 우리가 2창의 개수는 2창의 개수끼리 같고 1창의 개수는 1창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둘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A가 얼마 나오고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 파트가 같다라는 것에서 B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1창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1은 요거랑 같은데 여기서 A를 우리가 이미 구했다더라? 2 대입하죠? 더하기 B는 얼마라더라? 마이너스 1 더하기 C라더라. 그럼 이항시켜주면 우리의 C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와서 ABC를 찾아주는 그런 다음에 ABC를 더해주세요. 죄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의 답은 5가 나온다. 이것이 개수비교법이죠. 다항식에 이 항등식이다 하면은 우리가 얘 좌우변을 싸그리 몽땅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동류항이라고 그러죠. 같은 종류항, 차수가 같은 항들의 개수끼리 각각 대응이 되는 애들끼리 같을 것이라는 게 개수비교법이죠. 그렇다면은 수치대입법은 뭐예요? 나에게 수치스럽다. 이게 수치가 아니죠. 수치, 숫자를 뭐 한다? 대입해준다. 항등식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해? 그럼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을게. 근데 그 아무거나라는 숫자에다가 저는 선생님 5321을 대입하고 싶어요. 이상하죠. 그쵸? 왜? 계산이 힘들잖아요. 최대한 계산이 쉬워지게끔. 그럼 계산이 쉬워지는 좋은 친구가 누구냐?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을. 그래서 요런 애들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을 적절하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x-2가 먼저 눈에 딱 띄더라? 그래서 x-2가 눈에 띄니까 내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돼서 사라져버려. 그리고 8 남어. 그럼 2를 대입하면은 요 부분, 좌변의 요 부분은 0이 돼서 사라지고 8 남아요. 2 대입하면 얘가 0이에요. 얘도 0이에요. 2 대입하면 너는 2배의 C가 된다. 그럼 먼저 C의 값이 4로 나와 버리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누굴 대입할까? X가 요렇게 있으니까 우리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겠네. 그럼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해? 마이너스 6에다가 8을 더하니까 좌변은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b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의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2도 대입해봤고 0도 대입해봤으니까 또 누가 있을까? 한 1 정도 대입하면 계산이 쉽지 않을까? 해서 1을 한번 넣어본 거죠. 1을 넣어보면 2 더하기 3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니까 좌변은 3이 될 것이고 우변은 1 대입해주게 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a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근데 내가 c랑 b를 이미 구했어. 마이너스 a b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c 자리에다가는 4를 집어넣고 너님은 3이 된다더라. 그러면 a 이항시켜주고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a 넘겨주면은 우리의 a 값은 2가 나와서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요. 뭐가 더 계산이 편해요? 그거는 개인의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내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해서 우리는 저는 수치대입법이 늘 편하던데요. 많이 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떻게 식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얘가 편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익숙하게 연습을 해둬야 되겠다더라. 항상 성립한다.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 구하는 거는 많이 해보거든요. 앞으로도.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더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번 보시면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점 중 2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의 동시제편 원의 방정식 이거를 막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축에 접하면은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1, 4분면에서 접할 때 뭐 3, 4분면에서 접할 때 4, 4분면에서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고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외워서 하면 시간 지나면 헷갈려요. 시험 볼 때 긴장하면 틀려요. 그림을 그려서 정황을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X축과 Y축에 접한다. 선생님이 원이 누군가에 접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생기죠. 그리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이 생겨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이 직선에 접하면 거기다 우리 빨간색으로 메모 좀 하자고요. 원이 직선이랑 접하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그렇게 딱 이어버려요. 그러면은 걔가 문제 푸는데 열의 9 이상은 필요해요. 유용하게 쓰여요. 직각이라는 조건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길이를 내가 알게 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이 누구랑 접하면 항상 접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근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모르지 않니? 그럼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모르지 않니? 그럼 우리의 반지름을 야 반지름 너 R이 되어라. 그럼 우리의 R 값은 양수예요. 그럼 너의 좌표를 내가 뭐로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R, R. 원의 중심의 좌표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R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뭐냐?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았으니 그게 여기 위에 점에 있다면서요. 점이라면서요. 이 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면서요. 그래프 위에 있으면 뭐하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솔루션. 그럼 마이너스 R, R을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된다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R의 제곱은 그냥 플러스 R 제곱과 같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죠. R이 사라져요. 우리의 R 제곱은 1이 되면서 우리의 R은 반지름 양수기 때문에 1값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 전개시켜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2배 y 해서 더하기 1은 0이 되고 여기서의 개수 a, b, c이기 때문에 a에다가 b에다가 c를 더해주세요. 2랑 마이너스 사라지고 1 더해주면은 1이 되는구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중심의 좌표를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그 녀석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거든요. 그쵸?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게 간단하다면서요.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다면서요. 다른 문제에서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설 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냐? 야, 너가 마이너스 R, R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이너스 R,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야, 우리의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얘가 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이죠?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R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얘를 요 직선과 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없애주게 되면 x제곱은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아하니 x좌표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니 그쵸? 2, 4분면에 있으니까 우리의 x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다음은 똑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어떤 점의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이렇게 어떤 변수를 가지고 표현이 됐을 때 그 점이 어떤 특정 함수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세팅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R, R이 나왔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원의 중심인지 뭐인지 아무튼 무슨 점이 뭐 t, 2t 플러스 1의 형태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직선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세팅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x좌표랑 y좌표랑 어떤 변수들로 표현이 됐을 때 걔가 어떤 특정 함수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세팅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습해 보고자 25번의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뭔가 번뜩이게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네? 그 다음에 그 점의 좌표였던 단순히 점의 좌표였던 녀석을 함수 그래프를 분석해서 풀 때도 있거든요. 26번으로 넘어가면 26번은 1학년 때 참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집합 x가 a 이상 x는 라지 x는 x가 a 이상인 집합 y는 b 이상인 실수들을 모아놓은 그쵸? a 이상인 실수들 b 이상인 실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거 뭐예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 거죠. 즉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라는 조건과 그리고 공역과 정역이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1학년 때 요 많이 풀어봤던 이야기 X축, Y축 우리가 X가 A 이상이다. 어딘가에 A가 있는데 얘보다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가 정의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역은 B가 있으면은 요 B 값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가 이 구간,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은 여기가 정역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면서 치역이 B 이상이 아니라 여기의 값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는 거죠. 즉 치역이 요거 이상이다 되려면은 우리의 그래프는 이 A, B라는 점을 지나줘야 될 거예요. 그쵸? A, B라는 점을 지나야 될 것이고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를 지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생님 여기를 지나면서 그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네요? 아니요. 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정역의 A 이상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그러면 치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B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값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녀석에 대해서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서 모두 안 된다? 1대1 함수라는 조건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중심축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얘보다 A보다 더 왼쪽에 오게 되면서 이런 형태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가 이제 뭐 X축이랑 만나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요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A 이상에서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치역이 B 이상이고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해서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저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구나 B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우리의 B는 뭐가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된다구나.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또 있었더라? 우리의 중심축이 A보다는 어떻게 작은 쪽에 항상 부등호 생각하실 때는 경계점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축은요. 대칭축은 fx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디다? x는 2다. 즉 우리의 2라고 하는 녀석이 a보다는 왼쪽에 와야 하고 항상 문제 풀다가 부등식을 내가 세우게 될 때는 경계선을 따로 체크하세요. 등호가 돼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이냐. 중심축이 여기에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겠대. 그럼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죠.
그때 a-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a에서 b를 빼달래요. 그러면은 내가 a의 범위를 알고 b를 a로 표현할 수 있으니 너를 오롯이 a로 표현을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배 a에다가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너님은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배의 a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너님은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분의 5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25를 추가시켜주고 3을 빼니까 4분의 12를 빼네요. 그럼 4분의 얼마? 13이 된다더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A축에 대해서 2분의 5를 중심축으로 하고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의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여기만 그려지는데 꼭지점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4분의 13보다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최대값은 P분의 Q고 P랑 Q를 더해주면 답은 얼마? 17이 되겠네요. 끝났죠. 그쵸? 해서 이렇게 야 최대값을 물어봤어. A랑 B의 관계식이 없을까?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풀었던 저 1대1 대응 조건으로부터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범위 같은 거, 중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이냐.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뭐다? 결국 우리가 풀게 되는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다. 계속 그려보는 거야. 계속. 영원히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 함수 문제들이 좀 수월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27번으로 넘어갑니다. 27번은 또 그려볼 거예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원이 있어요. 중심좌표 1,0 알아요? 반지름 아직 몰라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있어요. 평행 이동했으니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때 두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원 C',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생각해보자고요. C가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켰더니 나온 게 C'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C'이 원 C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얘의 반지름과 얘의 반지름이 같으니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까지 거리 같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나요? 원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이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원이 얘 중심을 지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반지름이 같으니까 요 길이 같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직선이 두 원에 모두 접한대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 내가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우리의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7이 나오고요.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와요. 기울기는 얼마? y는 3분의 4 x 더하기 7이 돼서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3분의 4고 여기가 얼마? 7이 되고 여기가 4분의 21이 된다더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그게 C였었죠? 얘가 지금 여기에 뭐하고 있다? 야,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요렇게 볼만하게 그렸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적당히 평행 이동시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날 테니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것이고 얘가 또 자 여기를 지나면서 내가 또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1차 시기 실패. 자, 우리 2차 시기는 다시 한번 반지름이 좀 같은 느낌이 나게 하나, 둘, 셋 여기를 지나면서 하나, 둘, 셋 허이쳐. 자, 이제 좀 느낌이 나나요? 좀 느낌 날죠? 감자같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서로 반지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원이 직선에 접하면 뭐 하라고요? 무조건 그려보라고 했었죠. 뭔가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 명확하게 숫자로 알아. 내가 직선의 방정식도 알아. 반지름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내가 구할 수 있겠네. 바로 나와버리죠. 우리의 반지름 R은, 자, 얘기했잖아요. 접선 그려보니까, 접점까지 그려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보여요. 예.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도와주면은 5가 될 것이고, 절대값 1,0을 대입하게 되죠. 1빵을 대입하게 돼요. 너님은 뭐가 된다? 4에다가 더하기 21이 되면서 너는 얼마? 반지름이 5의 값으로 먼저 R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어라라라라라라 요것도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의 좌표는 1 플러스 A, B고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니까 양수 AB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은 25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와 버려요. 그럼 사실 여기서 대충 느낌이 수상한 냄새가 나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5고 4도 보이고 3도 보이고 왠지 3, 4, 5 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죠. 나중에 풀어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쵸? 한번 느낌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A, B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이용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요 길이도 이용했죠. 아직 안 한 게 뭐냐? 요 길이도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용을 안 했어요. 해서 첫 번째 솔루션은 요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 반지름 길이 내가 알아. 5라고 하는 녀석은 역시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주게 되면은 5분의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절대값 1 플러스 A, B를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4배의 1 플러스 A 그리고 B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너무 좁으니까 그냥 지우고 마이너스 3배의 B에 더하기 21이 된다더라. 그럼 너님은 분자는 25 더하기 4배의 A 마이너스 3배의 B 나누기 5가 되고, 너가 5가 되려면은 이항시켜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항시켜 주게 된다면은 25가 될 것이고, 너는 절대값 25 더하기 4배의 A의 마이너스 3배의 B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4배의 A 마이너스 3배의 B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 풀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5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요때랑 요때를 나눠서 풀게 되면은 요때는 우리가 A, B가 이제 양수라는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계산을 생략할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풀이보다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간단해서. 첫 번째 풀이가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해보면은 A, B가 양수라는 것에서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5일 때는 원이 이쪽에서 접할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에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0이 될 때는 4A가 3B가 되는 것이고, 얘랑 연립을 해서 풀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A 값이 3이 나오고 우리의 B의 값이 4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식인 겁니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반지름 R까지, 우리의 R까지 더해가지고 토탈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12가 된다라는 답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솔루션이라 해놓고 두 번째를 썼어요. 두 번째 솔루션. 좀 더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 자꾸 그려봐야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그림을 그려놓고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너가 직각이고 거리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얘랑 평행하겠네요. 무슨 말이냐? 원 두 개가 동일한 직선에 이렇게 접해요. 반지름이 같아요.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게 평행하죠? 평행해요. 기울기 내가 알거든요. 얼마? 3분의 4. 그러면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게임 끝. 3분의 4라는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같다.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훨씬 간단하죠. 그쵸? 우리가 요런 평행, 요런 것들
대칭, 평행 이런 것들을 보고서 조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더라. 해서 직선이 평행에 기울기가 같아. 오케이, 진행시켜. 계산 훨씬 간단하게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얘랑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요. 훨씬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가 반지름이야. 그냥 달려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보고서 이런 상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2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잘 세기만 하면 되는데 까다로웠을까요? 해볼만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요 말이 뭐냐?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던 애를 또 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3을 2개 뽑아도 되고 6을 3개 뽑아도 되고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초반에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겠다는 용어입니다.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1개씩 적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놓고 봤더니 요렇대요. 여기에 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다. 그 다음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즉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변을 공유하니까 얘랑 숫자가 다르고 여기 둘이 변을 공유하니까 얘랑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두 가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솔루션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A, B, C, D라고 생각을 하면은 표현을 해보면은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고 A가 D보다 커요. 크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둘이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리고 B랑 C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C랑 D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A가 셋과 다른데 B는 C랑 다르고 C도 D랑 다르니까 다 다른가? 같아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경우를 나눠서 만약에 B와 D가 다르다면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B와 D가 같다면으로 케이스를 나눠주세요. 그럼 B와 D가 다르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는 얘네들보다 크니 얘네들과 다 다르고 B는 얘랑도 다르고 B는 D랑도 다르고 C랑 D랑 다르고 C랑 B랑 다르고 하니까 4개의 숫자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숫자를 중복을 아까 허락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4개의 숫자를 다 다르게 뽑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많이 경우의 수를 세는 확률과 통계를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게 되는 게 선, 조합, 후, 순열. 먼저 배열하고자 하는 녀석의 조합부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하는 형태로 항상 접근을 하시는 게 안 헷갈려요. 한 번에 뽑으면서 배열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뽑으면서 배열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조합부터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4개의 숫자가 서로 다 다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배열할 6개의 숫자 중에서 배열할 4개의 숫자를 골라주세요, 먼저.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를 골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춰서 배열하는 거죠. A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클 테니까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그런 다음에 B랑 C랑 D는 이미 달라 버렸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3개를 배열한다. 3팩토리알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 B랑 D랑 같은 경우는 A랑 C랑 다르고 B랑 D랑 같은데 그 같은 수가 C랑 또 달라요. 그럼 사용되는 숫자가 총 몇 개 필요합니까? 1개, 2개, 3개 필요한 거죠. 그럼 일단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먼저 골라 조합을 해주시고 3개의 숫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골라졌다라면은 가장 큰 수 A는 한 가지로 무조건 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 A의 숫자가 들어가게 됐다라면 예를 들어서 1, 2, 3인데 얘가 3이다. 그럼 1과 2인데 B의 2개의 숫자 중에서 B의 어떤 수가 들어가면은 C는 그게 아닌 수가 들어가고 D는 그게 아닌 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뒤에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얘랑 같은 거고 얘는 몰라.
그쵸? 그게 몇 팩토리알? 2 팩토리알 혹은 뭐 2C1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B에 들어가는 숫자를 고른다. 그럼 C에 들어갈 숫자는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해서 너님은 6, 5, 4, 3, 2, 1, 5, 4, 20에다가 2를 곱해주면 40. 15 곱하기 6이니까 90 해서 더해주면 130이라는 풀이가 첫 번째 솔루션. 다르게도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다르게도 한번 접근을 하면은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 A가 가장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가장 크면은 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밑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의 제한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로 경우를 나눠 봅니다. A가 1이 되면 1보다 작은 수는 없어요. 2가 되면 2보다 작은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1. 안 돼요. 최소한 3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A가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A가 5가 되는 경우, A가 6이 되는 경우로 차분하게 나눠서 접근을 해보자. A가 3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밖에는 없는 거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3개의 자리에다가 차분하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수는 1, 2인데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둘이 다르고 이렇게 둘이 다르게 배열하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선택하는 게 2개 중에 하나인 2가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얘가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1을 골랐다고 하면은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숫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A가 4가 됐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3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제외한 몇 가지? 2가지 선택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간 숫자랑 다른 2가지 선택권이 생겨요? 곱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가겠네요. A가 5가 됐을 때는 1부터 4까지 숫자가 이 네모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얘를 제외한 3가지, 얘를 제외한 3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서 곱해준다. 마찬가지로 해주게 된다면은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5가지. 여기에는 얘를 제외한, 여기 들어간 숫자를 제외한 4가지.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제외한 4가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너님은 2가지, 너님은 12가지, 너님은 9, 4, 36, 너님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80까지 더해주면 50까지 80 더해주면 130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요. A 값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 그 녀석보다 작은 녀석이 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경우가 달라진다.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선조합 후순열 먼저 쓸 수 있는 숫자들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배열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 숫자에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얘가 좀 더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2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확률과 통계로 선택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크게 빨간색 매직 같은 거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신방 자신실에 담아놓고 항상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강조하는 얘기예요. 먼저 조합을 찾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배열하는 걸 생각하자.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들어보게 되는 말이 될 겁니다.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잘 세야 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확률과 통계 강의에서 만나요. 29번입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최고 차항에서 양수인도 당시 fx,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말 많어. 근데 봤더니 나눈 몫이고 나머지 얘기를 하고 앉았네? 야! 뭐로 나눴다 하면은 우리는 항상 반사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A를 B로 나눴어? 몫이 Q고 나머지는 R이야? 요런 형태로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언제나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예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내가 할 일은 뭐냐? 야, fx는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g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져. 그럼 fx는 gx로 나누면은 몫이 뭔가 있을 거야. 이런 형태를 일단 써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쓸 수 있을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녀석과 나머지가 차수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할 수 있었죠. 그쵸? 너의 차수랑 너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은 두 식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하면은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돼요. 얘의 차수가 더 커야 하거든요. 그럼 얘는 2차인데 gx가 몇 차인지를 지금 내가 모르죠. 그럼 gx의 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3차, 4차, 5차 일 갈 수도 있는데 얘의 최고차가 2차니까 x제곱이라는 요 식의 차수가 2차니까 gx는 2차 이상인지 아닌지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왜 2차를 기준으로 나눴다? 얘가 2차 이상이 2차식이니까 얘가 2차 이상이면 최고차항은 gx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얘가 2차보다 낮은 차수를 가지게 되면 최고차항은 2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gx가 n차가 됐는데 우리의 n값이 2 이상인 경우, 그럼 우리의 x제곱 더하기 gx는 몇 차가 되느냐? x제곱 더하기 gx는 몇 차? n차가 돼요. 근데 나머지에 해당하는 gx의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x제곱은 gx의 최고차가 x의 n제곱이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녀석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최고차는 지수법칙 전개할 때 x의 n제곱의 제곱이 되면서 x의 2n제곱이 되죠. 차수가 2n차가 돼버려요. 근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n과 2n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커요? 나머지의 차수가 더 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탈락. 두 번째, 우리의 gx가 그렇다면은 상수인 경우 우리의 gx를 내가 c라고 상수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 주면은 우리의 x제곱 더하기 g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의 x제곱, 자, gx를 c라고 한다면은 x제곱 더하기 g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식이 돼버려요. 근데 g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너도 2차식이 돼버려요. 차수가 같아요. 너도 안 돼. 우리의 gx는 몇 차? 1차식이 돼야 되겠네. 응? 그러면 선생님 1차식이 되면은 x제곱 더하기 gx는 2차식 더하기 1차식이니까 2차식인데 너가 2차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둘은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그 어떤 경우도. 그럼 gx가 1차면 너도 2차고 너도 2차인데 말이 되나요? gx를 제곱해주면 2차식이죠. 그 2차식이 소거돼서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와버리는 게 우리의 gx가 x 더하기 상수가 되거나 또는 우리의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상수가 되어야 제곱을 했을 때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면서 x제곱이 사라져서 나머지의 차수가 1차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gx가 x 플러스 a로 나와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 다시 한번 씁시다. 우리 fx는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gx인데요. gx 들어갈 자리에다가 x 더하기 a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더 곱하기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gx는 x 더하기 a였었고 그것의 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fx가 정리가 됐습니다. 가의 조건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차수를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두 가지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선생님이 뭘 얘기했느냐? 나의 조건에서 fx가 gx로 나눠 떨어진대요. 우리의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x에다 뭘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0이 되는구나 해서 0을 대입해 주게 된다면은 빵 아니죠.
0을 a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0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0 빼기 a 제곱.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개해서 좌변으로 모두 다 정리해 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좌변을 이항시켜 주면은 요렇게 우리의 a 값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a는 얼마가 된다? 자, 계산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a 쓸게요. 자, 우리의 a 제곱에다가 a-1은 0이 되면서 우리의 a는 0 또는 1이 됩니다. 두 개 중에서 뭐가 걸러질 수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로 우리의 a 값이 0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fx는 x제곱 더하기 x에 x 더하기 2에 a가 0이 돼버리게 되면 x제곱 x제곱 사라지면서 요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 있나 봤더니 0을 대입하면은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단서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죠. 여기에 모순이 생긴다. 탈락 B, X. 안됨. 모순. 그래서 A는 0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의 A 값은 뭐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자리에 1 집어넣어주세요. x 더하기 2.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로 전개해서 써버릴게요. 1 대입해봐요. 0 대입해봐요. 빵 대입해보면은 빵 안 나와요. 오케이. 문제의 조건 만족해.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해주는 것보다 F의 2 맞죠? 너님은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7 곱하기 4 1 33이라는 답이 되겠다더라. 또 다른 풀이로는 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느냐? 나머지 정리를 선생님이 생각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솔루션 2. 두 번째 솔루션은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 fx가 x제곱 더하기 gx 그리고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g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었는데 얘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gx로 한번 묶어요. 있는 애들끼리. 그럼 gx로 한번 묶어주면 곱하기 x 더하기 2가 그대로 남고요. 더하기 gx가 그대로 하나 더 남아요. 맞죠? 그래준 다음에 남는 것이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너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돼버리죠.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fx가 gx로 나눠 떨어지는데 gx 곱하기 뭐? 더하기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도 g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나머지가 남지 않고 여기도 gx로 나눠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너라는 식이 뭐가 되느냐?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인데 우리의 gx는 x 더하기 a 꼴이라는 1차식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우리의 gx는 x, 즉 a가 0이 되거나 우리의 gx는 a가 1이 돼서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야,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는데 문제 gx가 있으니까 gx가 있는 데끼리 일단 묶어버리고 나머지를 봤을 때 얘도 gx로 마저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 주게 되면은 gx가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우리의 g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걸러지게 되고 얘가 나와서 똑같이 요 케이스가 결국 요거였던 거죠. 요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더라. 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정리 이용해야지.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뭔가를 뭐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를 항상 신경을 써봐요. 그래서 내가 B로 나눴어. 그럼 GX로 나눴어? GX로 묶어봐. 묶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묶어봐. 남는 애 너도 GX로 나눠 떨어져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누구로 나눴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A를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솔루션에서 봤던 것처럼 저 주어지는 식을
fx를 gx로 나눴네? gx 곱하기 뭐 꼴로 만들어 보니까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되면서 gx를 조금 더 빠른 계산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29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 늘 미지수, 개수를 잘 안 알려주고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개수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양한 가능성으로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의 조건을 부합하는 상황을 찾아주는 거예요. 수능 보는 날까지 우리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30번에서 만날 겁니다. 맨날 만날 거예요. 자꾸 그려봐야 돼요. 한번 보시면 오늘의 친구는 이차함수였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두 개를 줬어요. 함수 두 개를 줬어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A라 하고 방정식 fx =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B라고 하면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좀 반사적으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fx는 1이 되거나 또는 gx는 1이 된다라는 식인 거죠. 모든 실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뭘 의미하느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바로 실근이 되는 것이고, gx라는 녀석도 또 다르게 그려진다면은 거기서 그 함수값이 뭐가 되는 1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이 그 녀석의 실근이라는 거죠. 근데 y는 1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신경이 자꾸 쓰이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y축을 1만큼 내려버려요. 내려버리면은 얘가 x축이 되면서 뭘 알게 되느냐, x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서 훨씬 더 설명이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fx, 자, 치환할 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fx-1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f1x라고 이름을 불러줄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gx-1이라는 녀석을 g1x라고 이름을 불러줄래 라고 했다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f1x 곱하기 g1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요 이차함수에서 상수만 조금 바꿔준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잖아요. 다른 함수인데요.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요? 뭐라고? 우리의 fx-1은 gx-1 똑같은 식이 되죠. 양변에 똑같이 1 빼주면. 그럼 얘는 뭐예요? f1 x 이퀄 g1x. 요 함수를 가지고 두 함수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녀석의 모든 실근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 좌표가 fx 이퀄 gx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f1x, g1x죠. 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놓고 x절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1 달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된다. 모든 실근이 알파랑 베타밖에 없대요. f1x, g1x를 곱해서 0이 되는 애가 알파, 베타밖에 없다. 즉, 이거 이퀄 0 또는 이거 이퀄 0을 만족하는 애가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즉 알파라는 녀석이 A에 들어가는데 심지어 어디에도 들어가냐면은 알파는 B라는 집합에도 들어가요. B가 어떤 애들인데? 둘의 함수값이 같은 애들. 둘의 함수값이 같은 애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식이 있으니까 요 둘의 함수값이 같은 애들. 함수값이 같은데 그 함수값이 심지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애가 알파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하느냐, F1 알파랑 G1 알파가 동시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 자, 베타는 같은 방법으로 A에 들어가지만 베타는 B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F1과 G1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F1의 베타가 0이 되면 G1의 베타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베타가 B의 원소가 아니니까 둘이 함수값이 거기서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의 함수값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타가 여기에 들어가야 B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건데 베타가 여기 없으니 베타에서의 둘의 함수값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함수값이 0이면 얘는 그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F1의 베타가 G1의 베타를 생각했을 때 얘가 0이 된다면 얘가 0이 안 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F1의 베타가 0이 될 것이고 G1의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F1이 베타에서도 0이고요. 알파에서도 0을 가져요. 근데 F가 지금 F1이 최고차이 계수가 2인 이차함수거든요.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이차함수가 알파랑 베타를 절편으로 갔는데 X절편으로 갔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죠. 알파와 베타. 그래주면 G1 베타는 0이 아니고 G1 알파는 0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얘 이퀄 0 또는 얘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즉 G1 X 이퀄 0가 되는 방정식의 해는 알파나 베타만 될 수 있는데 베타는 근이 아니야. X절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저 2차 함수는 알파만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하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니까 얘보다 좀 더 완만하게 그려지게 되겠죠. 얘가 F1, 얘가 G1의 그래프. 그래서 G1의 그래프를 다른 색으로 칠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그 알파에서 뭐 하게 된다? X축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상황이 온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렇게 놓고서 우리가 다음에 봤더니 상수 K에 대하여 방정식 요거를 얘기하고 있네. fx-k, gx-k 이퀄 0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금 바꿔서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저 식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fx-k, gx-k에서 fx-1을 f1x, gx-1을 g1x로 잡았으니까 요 녀석을 내가 fx에서 1을 빼주고 그것에서 k-1을 빼줘도 똑같은 식이죠. gx에서 1을 빼주고 그것에서 k-1을 빼줘도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를 아까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f1x에서 k-1을 빼준 거 곱하기 g1x에서 k-1을 빼준 거 이퀄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f1x가 k-1이 되거나 g1x가 k-1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서로 다른 게 3개고 그 실근의 합이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y축이 만약에 대략 이런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f1x와 g1x가 k-1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모임이 3개라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교점의 x좌표가 2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봐요. 교점이 4개 나와요. 그럼 교점이 3개가 되는 거는 언제냐? 여기를 지날 때는 교점이 2개죠. 여기도 4개죠. 여기를 지날 때가 f1x랑 g1x가 만난 요 점을 지날 때가 교점이 몇 개가 나오더라? 3개가 나오더라. 여기의 값이 k-1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F1이 베타에서 0이고 알파에서 0이기 때문에 우리의 F1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고 x-알파랑 x-베타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G1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이퀄 0이 잡았어요. 그럼 F1x랑 G1x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니까 교점 x좌표 중에 하나가 베타 플러스 3이니까 교점 F1x 이퀄 G1x다.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럼 여기서 빼주면은 0이 되는 방정식의 를 찾아주자. 빼주게 되면 인수분해해서 x-알파로 먼저 묶어주고 2x-x 마이너스 알파를 뺐기 때문에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들어갑니다. 이퀄 0. 여기서의 근은 뭐가 되고 알파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는데 알파가 아닌 또 다른 교점 바로 너가 뭐가 되는구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그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뭐가 되는구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그러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하나 정도 끌어낼 수가 있겠네. 뭐라고? 베타만 남길까요? 우리의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겠네. 그래 놓고 이제 또 본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k-1이야? 얘 써먹을 수 있을까? 함수식도 내가 알아? 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의 k-1은 f1이든 g1이든 편한 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는데 제곱식이 편할 것 같으니까 g1에다 대입할게요. g1에다가 베타 더하기 3을 대입한 건데 우리의 g1 자리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베타 더하기 3에서 알파를 뺀 거다. 제곱이에요. 내가 얘를 알던가? 허라 이것 봐라. 너가 3이네? 그럼 3 더하기 3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이죠? 6의 제곱. 우리의 k는 37이라는 게 나와 버려요. 일단 k 값을 찾긴 찾았어. 중요한 포인트들은 주황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k는 37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k만 구하면 참 좋겠는데 알파랑 베타도 찾으래요. 무슨 수로 찾나?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세 개의 실근의 합이 얼마래요? 12래요. 여기와 여기의 값의 합을 12래요. 얘네들을 내가 알파랑 베타로 뭔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면은 얘랑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내가 이걸 무슨 수로 찾지? 여기 x좌표를 내가 p라고 합시다. 여기를 q라고 합시다. p와 q와 베타 더하기 3을 더하면 12가 나온다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고 그 x값들이 합이 12가 된다. 그럼 p랑 q랑 베타 더하기 3인데 p랑 q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차 함수고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가 있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이 교점은 중심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되지 않나요? 내가 중심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함수식 아니까, 그래프 아니까. 중심축의 위치를 알아버려. P라고 하는 녀석은 베타 플러스 3과 P의 중점은 어디가 된다? 요 그래프의 중심축인데 요 그래프 G1X가 알파잖아요. 그럼 저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베타 더하기 3을 더해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그 녀석을 뭐로 나눠주면은 2로 나눠주게 된다면 중심축의 위치에 해당하는 뭐가 된다? 알파가 되는구나. 2를 이항시켜서 한 번에 쓸게요. 그럼 너는 2배의 알파가 되는구나.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P라고 하는 녀석이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Q도 다시 한번 볼게요. Q 보시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요 교점의 X좌표의 평균이, 즉 중점에 해당하는 녀석의 X좌표가 어디가 된다? 이 그래프의 중심축. 이 그래프 얘잖아요. 중심축, 알파 베타의 중점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해서 Q에다가 뭐를 베타 더하기 3을 해주게 되면은 2로 나눠주면 그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구나. 우리의 Q의 값은 베타 사라지고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요 P와 요 Q와 그리고 또 다른 건 베타 마이너스 3을 싸그리 몽땅 더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게 문제의 조건이었고, 베타 더하기 3이 요렇게 사라지게 되고 2알파 알파 3알파 마이너스 3, 우리의 알파가 5가 나와 버리십니다. 우리의 알파가 5가 나와 버리면 알파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의 베타는 얼마가 되고 8이 될 것이고, 알파랑 베타랑 K를 더하면은 그때의 답은 50이 나오는데 수학 시험이고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인데 정말 논리적인 하자가 없어. 완벽해. 퍼펙트해. 모순되는 점이 없어. 나왔어. 뭐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나 같아도 두 번째 케이스 안 해보겠다. 그치? 그죠?
예, 여기서 퍼펙트하게 나왔는데 뭐 이거 풀어보겠어요. 그쵸? 해서 그렇다고 안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가 뭐하러 이걸 들어요. 이런 경우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F1 베타가 0이 아니고 G1 베타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 G1 베타, 여기서 얘네들이 바뀐 거죠. G1이라는 함수가 베타와 알파에서 0이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그려볼게. 금방 끝납니다. G1이라는 함수가 알파와 베타에서 0이에요. 근데 G1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우리 F1이 알파에서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접하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보시다시피 교점이 여기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파보다 작은 쪽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얘가 베타 더하기 3이래.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데 거기다 심지어 3을 더한 게 여기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탈락.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해서 이 문제가 선생님이 고백하자면 친절을 여러분에게 베푼 게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요 케이스로 간단하게 끝냈던 거예요. 만약에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럼 베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도 그려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보고, 아까 여기서도 베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려보고 해석해줘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해서 만약에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없다라면은 얘네가 뒤집어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알파의 값이 똑같이 5가 나오는데 베타의 값이 2분의 7인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되고 K의 값이 2분의 11인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가 또 다른 값이 또 나오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친절하게 야, 너 힘들지? 내가 봐줄게 해서 힌트를 사실 줬던 거죠. 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봤어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뒤에 뭐 계산이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거 적당하게 빼준 함수를 세팅하면서 이퀄 0을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x축과 만나는 함수, 그래서 그 x 절편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헷갈리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더라. 아시겠죠? 해서 30번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많이 풀어보시고 그려보시고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또 이 강의를 2023년, 2024년, 2025년에 2학년 친구들 얼마 안 남은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예습하고 있겠죠? 문제 풀어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연습해보고 좋은 결과 또 기다려보자고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다른 강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른 강에서 만나요. 뿅.